스포일러 많습니다. 욕설 간혹 있습니다. 청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콘텐츠 대홍수 시대 요즘 뭐 보시나요? 전 이거 봅니다.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즘 OTT 뭐 봄? 난 원피스 시즌2 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 봄 진행자 롤린스입니다. 지난 라이브 방송 어떠셨나요? 준비한다고 해봤는데 많이 부족했던 것만 같습니다. 그래도 용기 북돋아 주시고 응원해 주신 청취자, 구독자분들이 계셔서 큰 힘이 됐습니다. 다시금 감사 인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구독자분들도 제가 감사드리지만은 그보다 더 큰 고마움을 제가 이 자리를 빌어 표현해야 할 분들이 계셔서 감사 인사 시간 그분들께 하나여 짧게 마련해 봤습니다. 청취자, 구독자보다 제가 더 감사드리는 분들이 누구일까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그렇습니다. 청취자 위에 구독자, 구독자 위에 바로 후원자 소개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팟빵이나 유튜브 댓글로 후원해주신 분들과 지난 라이브 방송 때 슈퍼챗 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 전해보려는데요. 먼저 팟빵을 대표하는 영화 팟캐스트 채널 시네타운 3구 진행자 3분 중 한 분이시죠. 섹시함을 담당하시는 이제는 라이브라서 그 닉네임을 그대로 읽었다가는 노란 딱지 맞을 수도 있어가지고 닉네임을 살짝만 순화해서 부른다는 점 부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스 전도사님께서 요봄남봄 음성공지 에피소드에 1만 코인 후원을 해주시면서 같은 고민을 가진 우리 모두 힘냅시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에 따른 재미 감소, 의욕 저하 관련해서 야스 전도사님 또한 같은 고민을 갖고 계신 듯 보여요. 시네타운 3구 진행자분들 또한 이 점에 관해 많은 얘기를 나누고 계실 듯 보이는데요. 남겨주신 말씀처럼 우리 모두 화이팅 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그 다음에 지난 라이브 방송 때 방구석 겜덕후님께서 슈퍼챗 만원 쏴주시면서 팟빵은 후원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한 번도 못했네요. 요즘 최애 채널입니다. 키읔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키자마자 곧장 이렇게 만원 쏴주셔가지고 제 얼굴에 한박 웃음이 방구석 겜덕후님 덕분에 활짝 피었었는데요. 그때는 놀란 가슴, 진정할 길이 없어서 제대로 인사를 못 드렸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 다시금 슈퍼챗 후원 감사드리겠고요. 최애 채널의 영광을 저 요봄남봄이 누릴 수 있다니까 감개무량할 따름입니다. 또 ROVD3K님께서 만원 슈퍼챗 쏴주셨습니다. 근데 별도의 메시지는 안 남겨주셨어요. 아무런 말 없이 만원을 찔러주시는 이 배포. 아주 테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모습을 라이브 방송 때 좀 많이 보여주시기를 아닙니다. 자, 후원해주시는 세 분의 존함, 사랑하는 마음 담아 다시금 외쳐봅니다. 야스 전도사, 방구석 겜덕후, ROVD3K 세 분, 남은 2026년 제와삐 박진영 씨가 그랬죠? 야스는 게임이다 라고요. 세 분의 방구석이 게임장으로 거듭나기를, 게임 한번 할 때마다 최소 3판 이상 하시게 되기를 저 롤린스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댓글 소개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으로 전환한다는 음성 공지 에피소드에 정말 많은 분들의 응원 댓글이 달렸습니다. 모든 플랫폼에 다 달렸는데요. 팟빵에는 후원해 주셨던 방구석 겜덕후님 비롯해서 냄선우, 한빈, 센티멘탈 원님, 스포티파이에는 트롤스, 롤린스 팬이에요, I love you 롤린스, 요즘 뭐 들음 난 요봄 남봄 들음 님, 유튜브에는 해정김, MC 짜코, 해프팬츠 님 등이 응원한다, 힘내라, 뭐 잘해봐라 등의 격려 메시지 남겨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잘 해보겠습니다. 또 감사한 피드백 댓글도 유튜브에 달렸는데요. 부다72님께서 지난 라이브 방송 때 나 팟빵의 센티멘탈 원이요 라 말씀을 하셨었죠.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셨으니까 유튜브 닉네임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고요. 부다72님께서 첫 라이브 잘 들었어요. 자신감 갖고 하세요. 팟캐보다 톤 다운된 느낌이라 좀 늘어지네요. 앞으로 좋아지겠죠? 화이팅! 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라이브라 그런가 톤이 좀 다운된 것 같다. 늘어지는 느낌이다. 자신감 좀 가져 임마. 애정 어린 피드백 댓글로 달아주신 점 우선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런 피드백도 다 요봄남봄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남겨주시는 거지, 관심도 없으면 뭐 댓글도 안 남기죠. 무관심이 제일 무서운 거니까요. 사실 이 댓글을 읽고 굉장히 뜨끔했습니다. 제가 라이브를 하기로 결정을 하자마자 가장 먼저 들었던 우려 지점이었거든요. 아유, 이 부다지리님께서 굉장히 날카로운 분석을 댓글로 남겨주셨는데, 기존 녹음본은 뭐 들으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거의 속사포로 말을 하죠. 와다다다다 말을 한단 말이에요. 눈앞에 띄워진 대본을 그대로 쭉 읽어내려가서인 것도 있지만은 조금이라도 마가 뜨는 구간이 있다 하면 제가 편집할 때 모조리 다 쳐내버려가지고 더더욱 군더더기가 없는 속사포처럼 말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셨을 겁니다. 그런 진행에 익숙해져 계신데 라이브 때 와서는 자 잠시만요 뭐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뭐 늘어진다고 느끼시는 게 전혀 이상할 게 아닙니다. 지금 라이브 방송도 눈앞에 대본을 그대로 읽어내려 가고는 있는데, 대본 읽으면서 동시에 PPT도 넘겨야 하다 보니까 아직 조작이 익숙치 못한 관계로 늘어지는 듯한 인상을 더욱 강하게 느끼셨나 봐요. 충분히 그런 인상 받으실 만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매끄럽게 뭐 와다다까지는 아니어도 매끄럽게 라이브 방송인데 또 너무 와다다거리면은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중간중간 마도 뜨고 뭐 이거야말로 라이브의 묘미죠. 이다 보니까 매끄러운 방송, 어느 정도 맞뜨는 거는 이해해 주시되 매끄러운 방송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볼 테니까요.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그래도 정도가 있지 이 사람아. 계속 이따위로 할 거야? 라는 생각이 언젠가 또 드신다면은 망설이지 마시고 일침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톤 다운 관련돼서는 제가 지금 밤 10시에 지금 방금 밤 10시 11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때 지금 라이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밤 시간이다 보니까 이웃 간에 정숙해야 하잖아요. 녹음 방송 때처럼 뭐 때에 따라 볼륨을 높여 가면서 이 진행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라이브 전에는 주로 낮에 녹음을 했어서 볼륨에 있어 눈치 볼 게 덜 했는데 뭐 톤도 막 피치 올려 뭐 이러면서 할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밤에 하다 보니까 톤이 좀 다운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대체 왜 밤 10시에 하는 거냐? 아이, 조금만 더 일찍 하면 좋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팟빵이든 유튜브든 어디든 간에 주로 이 시간대에 제 컨텐츠를 소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모든 팟캐스트 방송의 꿈, 아닌가요? 저의 꿈인가요?
여러분의 수면 메이트로 요범남범이 기능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라이브 방송을 통해 수면 메이트로서의 기능에 더욱 박차를 가해보려고 해요. 예, 그래서 밤 10시에 틀어놓으시고 이제 주무시라고 방송 시간대를 이때로 잡은 거고요. 또 이제 수면 메이트인데 톤을 높이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라디오 아침 방송 DJ하고 심야 시간 DJ하고 톤 자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잘 나가는 뭐 라디오 아침 방송 DJ 누가 있습니까? SBS의 코미디언 김영철 씨가 진행하는 철 PM이었나? 뭐 하여튼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철 PM 아침부터 텐션이 장난이 아니세요. 그걸로 이제 출근하는 분 에너지를 북돋아 주시는 거죠. 반대로 심야 시간 라디오 방송의 DJ 대명사가 누굽니까? 이제는 안 하시지만 가수 성시경 씨가 잘 자요? 이걸로 심야 시간대 청취율을 평정하셨었잖아요. 그분이 뭐 진행할 때 막 푸쩌푸쩌 핸즈업 뭐 이러면서 진행 안 하셨지 않습니까? 나긋나긋한 특유의 꿀 목소리로 방송을 이끌어 나가셨는데 이처럼 이제 다 시간대에 따른 진행 톤 차이가 있는 거죠. 라이브 방송 환경과 시간대 특성 등을 고려해서 톤 다운이라는 결정을 저도 그래서 내리게 되었습니다. 압니다. 여러분들께서 뭘 좋아하시는지, 저에게서 뭘 바라시는지 잘 알아요. 제 톤 조절을 특히나 좋아해 주신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지 않는 선에서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톤 조절 해볼 테니까요. 예전과는 조금 텐션이 낮아졌어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원자 및 댓글 소개 시간은 여기까지였고요. 혜정김님 수면 메이트 맞다고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끝까지 못 듣고 다음날 다시 듣고 아주 바람직한 청취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왕이면은 주무실 때 이제 소리를 끄고 재생 목록을 쭉 한번 재생 아닙니다. 자, 첫 번째 오프닝 소식은 맥락이 중요하다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말 최고 기온이 뭐 거의 뭐 20도를 육박했죠. 완연한 봄 날씨예요. 그래서 그런가 미세먼지도 최악이고 뭐 여튼 장범준의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 날이 풀리면 사람들 다 여기저기 놀러 가기들 바쁘지 않습니까? 벚꽃 보러 여기저기 뭐 놀러 가고 뭐 드라이브 가고 오토바이도 타고 라이딩도 하고 뭐 그러죠. 사람 마음이 다 뭐 똑같다고 벚꽃 보러 뭐 어디 놀러 가는 거 그 뭐 나만 가는 거 아니고 우리 커플만 가는 거 아니고 가족만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벚꽃 보러 벚꽃을 보러 죄송합니다. 발음이 꼬이네요. 벚꽃을 보러 여의도 가자 하면 어때요? 사람이 바글바글하잖아요, 정말. 바글바글하면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렇죠. 소란이 생기고 분란이 생기고 시비가 털리죠. 아니 기분 좋게 나들이 왔는데 시비 털리면은 그것만큼 잣 같은 경우도 없단 말이에요. 시비 털길래 잣 같다 라고 말 한마디 대받아 쳤더니 아니 시비 턴 놈이 되려 너 지금 나한테 욕했어? 하면서 제가 욕한 영상만 SNS에 띡 올려버리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요즘 같은 시대에 바로 뭐 여의도 벚꽃 욕설람 되고 인스타 털리고 신상 털리고 나락가는 거죠. 나락을 안 가려면 바로 아니다. 저 사람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것을 재빠르게 입증을 해야겠죠. 이런 일이 최근 할리우드에서 벌어져서 오프닝 시간에 한번 털어보고자 가져와 봤습니다. 장범준부터 나락 방지까지 아유 이 빌드업이 길었네. 아 힘들었다. 짬뽕도 뽕이다. 의 주인공 제가 에피소드로도 다뤘던 영화 워머신 전쟁기계의 주인공 앨런 리치슨 배우의 이웃 폭행 영상이 최근 보도가 되어서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다 줬었는데요. 3월 23일 미국의 할리우드 가십 전문 채널로 익히 유명한 TMZ의 한 영상이 올라옵니다. 아마존 프라임 드라마 리처로 유명한 앨런 리치슨 배우가 이웃 남성을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남성을 상대로 연이어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이 해당 영상의 내용이었는데요.
이 영상과 함께 가격당한 남성의 인터뷰가 보도가 됩니다. 리치슨이 오토바이를 타고 과속으로 질주하면서 엔진 소음을 크게 냈습니다. 주변을 시끄럽게 하기에 손가락 욕을 했어요. 이후에도 리치슨은 두 아이를 태운 채 과속을 했고 결국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주먹과 발로 얼굴을 맞았고요. 라 이제 인터뷰에 이제 했었는데 이런 인터뷰 내용이 보도가 되니까 이제 앨런 리치슨 배우한테 비난이 쏟아졌죠. 과속까지 해놓고 사람까지 팼구나. 야,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거냐. 애비라는 놈이 어린 자녀들 앞에서 일방적으로 주먹이나 휘두르고 잘하는 짓이다. 라고요. 이에 엘 배우 측은 26일 보디캠, 오토바이용 블랙박스 같은 거죠. 촬영 영상을 공개합니다. 보아하니 가격당한 남성의 주장과는 달리 엘 배우는 규정 속도 미만으로 서행 중이었는데 남성이 먼저 주행 중인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고 물리력을 행사해서 엘 배우가 도로에 고꾸라졌고 아유 화킹 키딩미를 몇 차례 이제 시전하다가 이 남자 상대하면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오토바이에 탑승해 자리를 뜨려는 엘 배우를 이 가격당한 남성이 야 가긴 어딜 가 하면서 연이어 넘어뜨리자 이에 격분한 엘 배우가 원투 스트레이트 잽잽을 날려줬다는 거예요. 즉 선빵은 엘 배우가 아니라 가격당한 남성이 먼저 내질렀다는 것이죠. 그것도 모자라서 연이어서 엘 배우를 공격까지 한 거고요. 엘 배우의 원투 잽잽은 이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뭐 그런 차원에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사건을 조사한 미국 경찰 또한 엘 배우의 적법한 방어 행위다. 즉 정당방위다라고 결론을 지었다고 합니다. 과속을 안 했고 선빵도 모자라 후속타마저 연이어 네가 먼저 때렸으니 아니, 너 맞을만 했네. 뭐 정확하게는 제압 당할만 했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검찰청과도 협의를 거친 끝에 엘 배우의 행위를 경찰은 정당방위로 공식 인정을 했고 형사 기소 없이 사건을 즉각 종결시켰다고 합니다. 이래서 맥락이 중요한 겁니다. 맥락이. 우리 모두 뭐가 됐든 간에 운전할 때마다 박스오피스를 생활화하자고요. 여담으로 만약에 이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가 상당히 까다롭다고 합니다. 아니, 힘들다고 합니다. 전문가들 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다 한들 만약에 이제 그 상대방의 공격 행위가 끝이 났어요. 앨런 리치슨 배우 같은 경우에는 끝이 난 거죠. 공격 행위가 끝났고 넘어진 상황이니까 전의를 상실한 상태인데 그런 사람을 상대로 당신 지금 잽을 날렸어요. 공격 행위한 거예요. 너 폭행. 자, 쌍방 폭행. 고고싱. 이 된다고 합니다. 그 외 예전에 슈퍼테토남으로 알려진 또 유명한 광개 토태왕 이태곤 배우께서 이제 폭행 시비에 휘말리셨던 적이 있잖아요. 식당에서 취객 무리에게 일방적으로 시비를 털리고 집단 폭행까지 당해서 코뼈가 부러지는 큰 사고를 당하셨는데 나중에 이태곤 배우께서 직접 밝히시기를 폭행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대방을 밀친 적은 있지만 반격은 안 했다. 반격할까 말까. 나도 뭐 운동 꽤나 한 사람인데 또 등치도 있고 반격 주먹 한번 내지를까 말까 수차례 고민을 하다가 안 했다. 결국 그 덕에 나의 밀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을 받았다. 만약에 반격에 들어갔으면 경찰 관계자들 말이 쌍방폭행으로 입건이 돼서 내가 도리어 가해자가 될 수도 있었다고 하더라. 라고 하니까 만약에 엘 배우의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더라면은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았을 거고 연예계 은퇴는 물론이요 사회적으로 매장까지 됐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엘 배우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저런 일이 벌어진 거를 다행으로 여겨야 하려나요? 아메리카 화이팅이고요. 두 번째 오프닝 소식의 키워드는 올 것이 왔다입니다. 일전에 제가 2026년 개봉 예정작 중 여러분이 가장 기대하고 고대하는 작품은 뭐냐고 여쭤봤었더랬죠. 사람들마다 기준은 제각기 다르겠지만 그래도 대중성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는 2026년 개봉 예정작이라 한다면 아무래도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풀 아이맥스 영화 오디세이, 모두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버린 피터 파카의 얘기를 담은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 마블의 시작이요 끝을 담당했던 그가 이번에는 희대의 빌런으로 돌아오는 어벤져스 둠스데이, 장엄한 대서사시의 장대한 결말을 보여줄 듄 파트 3 등을 꼽을 수 있겠죠. 둠스데이를 제외한 세 작품은 3월 29일 기준 예고편을 공개하면서 작품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둠스데이와 듄 파트 3는 북미 시장 기준 12월 18일 같은 날 개봉 예정인지라 영화 팬들은 12월 18일을 듄스데이라고 부르면서 벌써부터 어떤 작품이 흥행에 있어 우위를 거둘지 점치고 있고는 합니다. 어마무시한 대작 두 작품이 같은 날 동시에 개봉해 북미 전역을 초토화시킬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지라 12월 18일 앞뒤로는 웬만한 영화들이 개봉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호기롭게 개봉 일자를 12월 11일에서 12월 25일로 미룬 작품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주만지 4편인데요. 12월 11일은 그래, 듄스데이 개봉하기 전에 치고 빠지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네 하고 여길만 한데, 아니 12월 11일에서 듄스데이의 극장가 점령기가 박차를 가하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은 12월 25일로 개봉일을 미룬다고? 아니 암만 북미에서 성탄절 시즌이 대목이라 해도 그렇지 말이야. 이 뭔 배짱이야? 쉽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주만지의 배급사가 소니인데 소니가 야 디즈니 워너 너희 둘 야 째로 덤벼 다 덤벼 맞다이로 들어와 이씨 할 만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다. 그게 뭐냐? 고 로빈 윌리엄스 배우 주연 주만지가 1995년에 개봉을 했었죠. 이후 22년 만인 2017년에 정식 후속편이면서 리부트 작품인 주만지 새로운 세계가 개봉을 했었더랬죠. 얘가 얼마를 벌었는 줄 아세요? 개봉 당시 전 세계 수익 무려 9억 6천만 불을 땡겼습니다. 그냥 10억 불 번 거예요, 10억 불. 그중 북미에서만 4억 불을 벌었습니다. 북미에서 4억 불, 해외에서 6억 불을 번 거죠. 2021년 개봉한 듄 파트 1의 전 세계 수익이 4억 불을 조금 넘습니다. 북미에서는 한 1억 8천만 불 벌었는데 코로나 때라 흥행 여건상 불이익을 안고 개봉했잖냐라고 흥행 성적이 밀리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듄 입장에서는 토로할 수 있겠죠. 그러면 코로나가 지난 이후에 개봉한 듄 파트 2의 수익은 어떠냐? 전 세계 수익 꼴랑 7억 불밖에 안 됩니다. 북미 수익은 2억 8천만 불에 그쳤고요. 이에 반해 주만지 새로운 세계의 속편 시리즈로는 3편격인 2019년 개봉작 주만지 넥스트 레벨은 북미에서 3억 2천만 불을 땡겼습니다. 전 세계 수익은 8억 불을 찍었고요. 흥행의 급이 주만지 2편 때보다 내려오긴 했지만 두 편을 합치면 2편과 3편 새로운 세계와 넥스트 레벨을 합치면 이 흥행의 급이 듄하고는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급이 다른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제작비 차이입니다. 제작비 차이. 듄은 1편 1억 6,500만 불, 2편 1억 9천만 불에서 두 편 제작비가 3억 5천만 불 이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억 5천만 불을 들여서 11억 불을 번 거예요. 허나 주만지는 어떠냐? 1편이 9천만 불 들었고요. 2편이 1.25억 불, 그러니까 1억 2,500만 불 해가지고 도합 2억 1,500만 불인데 그래 2억 2천만 불 들어갔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한다고 해도 제작비 차이가 듄이랑 꽤 벌어지죠. 예, 꽤 크죠? 좋아, 제작비만 인플레이션 감안해서 주만지가 3억 불 들었다 칩시다. 3억 불을 썼다고 해도 그로 인해 벌어들인 돈이 17억 6천만 불, 18억 불을 번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6배를 번 거죠. 이러니 소니 입장에서는 야, 듄 너 흥행 개 못하잖아. 그리고 저 뭐야 저 둠스데이? 야 마블 쟤네 아직도 영화 만드냐? 야 너네 단물 다 빠진 지 오래됐잖아. 로다주에 크리스 에반스 까지 다 나온다면서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야 너네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아직 안 긁어본 복권인 거고
우리는 20년 훌쩍 넘겨서 내놓은 속편 2편으로 전 세계에서 18억 불 벌었어. 18억 불을 벌었다고. 20년 만에 내놓은 속편으로도 이 정도인데 7년 만에 후속편 야 씨, 흥행 뭐 그냥 너네들 개발르지 라는 자신감에 힘입어서 듄스데이보다 한참 뒤에 촬영에 돌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뭐 한창 찍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2월 11일에서 12월 25일로 뭐 12월 18일은 이미 두 작품이 상영관을 진즉 다 잡아놨으니까 개봉일을 미루게 된 배경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 봅니다. 잠깐만. 그러니까 롤린스 네가 말한 올 것 이 주만지 4를 말하는 거야? MC 짜코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즐거운 밤입니다. 자, 그럼 다시 오프닝으로 계속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랬으면 제가 말하는 올 것이 주만지 4편이었으면은 오프닝 소재거리로 안 가져오죠. 왜 가져옵니까 이걸? 좀 자극적이어야, 응? 논쟁적이어야 오프닝 소재로 삼을 만한데 주만지4에 무슨 뭐 논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거. 자, 주만지4의 개봉일이 언제라고 했죠? 2026년 12월 25일이죠. 2026년 12월 25일 마침내 그 작품 또한 개봉이 아닌 공개가 됩니다. 듄3 너 망해도 돼. 상관없어. 얘만 잘 되면 그만이. 워너브라더스의 대박 IP 골수까지 빨아먹기 프로젝트 그 정점에 서 있는 드라마 해리빠따와 마법사의 돌이 12월 25일 워너브라더스 자체 스트리밍 서비스인 HBO Max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첫 에피소드 방영 날짜 발표와 함께 전 세계 해리빠따 팬들이 고대하고 또 고대했던 해리빠따와 마법사의 돌 첫 번째 예고편이 마침내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 예고편에 관한 얘기하려고 듄스데이니 뭐 주만지니 앞에 깔아둔 거예요. 오프닝 빌드업 짜기 힘들다. 힘들어. 음료수 한 잔만 좀 하겠습니다. 잠깐 음료수 한 잔 하고 왔고요. 해리빠따와 마법사의 돌 뭐 예고편 반응이 어떠하냐 봤더니 전 세계적으로는 뭐 괜찮습니다. 워낙 전 세계적으로 팬이 많은 시리즈이고 영화마저도 대박 초대박이 났기 때문에 드라마 제작에 대한 팬들의 뭐 기대 혹은 우려 뭐 걱정 이번 에피소드에서 다룰 원피스만큼이나 많았죠. 이런 팬들의 근심 어린 시선 속에서 공개된 드라마 예고편 뭐 전반적으로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긴 했는데 진짜로 올 것이 드디어 오고야 만 거죠. 해리빠따 시리즈를 다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이 시리즈를 대표하는 정서가 무엇인가? 또 그 정서를 고스란히 체화한 캐릭터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말이죠. 해리포터 시리즈를 대표하는 정서가 뭡니까? 그렇죠. 사랑이죠. 그것도 그냥 사랑이 아닌 첫사랑이자 불멸의 사랑. 이게 해리빠따의 대표 정서 아닙니까? 왜? 누구 때문에 불멸의 사랑이 전 세계 판타지물의 대표주자 해리빠따의 최고 존엄 정서가 되었느냐. 스포 나갑니다. 근데 뭐 이제 이거는 스포라고 할 것도 없죠. 뭐 스포라고 할 것도 없고 스네이프 교수 때문이잖아요. 알란 링맨 배우의 명연기로 탄생한 이 빌런인 줄 알았는데 사랑꾼이었던 스네이프 always 이 대사 하나에 울고불고 난리난 팬들이 한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팬들에게 있어 해리빠따의 찐 주인공은 스네이프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뭐 왕왕 많이들 보이시죠? 그게 지배적인 또 의견이기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 이 드라마판에서 스네이프 역할을 맡을 배우가 누군지를 두고 팬들의 기대가 많았죠. 캐스팅이 발표가 됐습니다. 파파 애쉬두라는 영국의 흑인 배우가 스네이프 역할을 맡게 됐어요. 이때부터 팬 커뮤니티 사이에서 난리가 납니다. 왜 난리가 났냐? 스네이프의 인종 관련된 설정이 원작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창백하고 병든 듯한 피부 같은 묘사가 반복적으로 나왔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상 외형과 분위기가 구축이 된 거나 다름없다. 뭐 백인 쪽이다. 뭐 이런 거죠. 여기에 해리포터 영화 시리즈에서 알란 링맨 배우가 구현한 이미지까지 더해져 가지고 이미
대중적으로 확립된 해석이 존재를 하는데 이를 크게 바꾸는 것은 단순한 재해석이 아니라 캐릭터 자체를 변형하는 것이다. 다양성을 위한 변화라 한다면 새로운 캐릭터로 풀어내는 것이 더 적절하지 왜 기존 캐릭터를 그 대상으로 삼느냐. 기존 설정을 유지한 채 외형만 수정하면 세계관의 일관성이 흔들릴 수가 있다. 게다가 스네이프는 작중 해리포터의 아버지인 제임스 포터로부터 학창시절 괴롭힘을 좀 시게 받았던 인물이잖냐. 아주 시게. 그런 설정이 있는 상황에서 스네이프를 흑인으로 설정을 한다? 아니 포터 가족도 계속 백인으로 유지할 거 아니야 당연히. 뭐 그리고 그렇게 했죠 지금 보아하니까. 그러면 인종차별 논란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아. 대체 어쩌려고 스네이프를 흑인 배우로 캐스팅을 한 거야? 와 같은 이제 우려를 흑인 배우를 캐스팅한 것에 이제 반발하는 분들의 핵심 이런 논지입니다. 이에 제작진은 뭐 논란을 예상을 했고 뭐 이에 대한 대응 준비 또한 다 갖춰놨다. 예, 그 파파 애쉬두 배우를 향한 어떤 비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방어할지 뭐 다 뭐 준비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뭐 최대한 신중하게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는데 뭐 그럼에도 이런 와중에 몇몇 악성 팬들이 이 파배우에게 신상을 위협하는 협박 메시지 등을 지금도 끊임없이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제작진이 이제 대응을 하겠다라고 한 부분, 뭐 대응책을 다 갖춰놨다라고 한 부분들이 이런 거에 대한 방어겠죠. 뭐 이런 상황 속에 이런 시끄러운 상황 속에 예고편이 공개가 되었고 파파 애쉬두 버전의 파파 애쉬두 배우 버전의 스네이프가 예고편 속에 아주 짧게 그 모습을 드러냈는데 불과 1초 남짓 등장을 했는데도 댓글창이 온통 온통 국내외 할 거 없이 떡진 머리는 어디 가고 드레드락 스타일의 스네이프가 나왔냐 이게 말이 돼? 이거는 래퍼 스눕독이야 어? 아니 스네이프 독이지 이거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신가 하면 아니 그러니까 저 흑인 스네이프를 백인인 해리포터 아빠가 나무에 거꾸로 매달아 가지고 망신을 주는 장면이 드라마에 나올 거라는 거잖아. 등등 흑인 스네이프 관련된 얘기로만 도배가 됐어요. 원작과 싱크로율이 낮은 뭐 해리포터 팬들 사이에서는 스네이프 교수 캐스팅을 두고 반발이 크다는 것이 중론이니까 원작과 싱크로율이 낮다고 할 수 있겠죠. 원작과 싱크로율이 낮은 배우를 실사화해서 캐스팅할 수 있죠. 예전에 백설공주 에피소드 때 그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첫 번째가 캐스팅한 배우가 톱스타일 때 아니 지금 당장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배우가 이 역할을 맡고 싶어 한다는데 흥행을 위해서라면 아니 캐스팅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키가 195cm인 원작 속 잭 리처 역할을 170cm인 걸로 알려진 톰형, 톰 크루즈 배우가 맡았었던 적이 있죠. 왜 톰 크루즈한테 그 역할을 줬을까요? 유명하니까. 전 세계 최고의 나아가 유일무이한 무비스타니까 톰 크루즈한테 그 역할을 맡긴 거죠. 두 번째는 뭐 인종은 달라요. 인종은 다른데 묘하게 닮은 구석이 있다고 보이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을 때 캐스팅을 한단 말이죠. 대표적인 사례가 원작에서는 백인 거구였던 킹핀 캐릭터를 영화 데어데블에서는 흑인인 마이클 클락 던컨 배우가 맡았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 사례로 들 수 있겠죠. 왜 마이클 클락 던컨 배우에게 킹핀 역할을 맡겼을까요? 그냥 몸 자체가 킹핀이에요. 이 양반은. 예. 빵이 뭐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빵이 장난이 아닙니다. 팔뚝 보세요. 진짜 제 얼굴만 합니다. 종아리는 어때? 허벅지는 야 몽둥이야 몽둥이. 그러니까 캐스팅을 하죠.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원작과 차별화를 꾀하면서 그 배우만의 캐릭터로 제작진이 원작 캐릭터를 재정의하고 싶을 때 대표적인 사례가 뭡니까? 제이슨 모모아 배우표 아쿠아맨이죠. 금발 푸른 눈의 백인 아쿠아맨을 금발도 아니요 푸른 눈도 아닌 배우에게 맡겼어요. 왜 맡겼을까? 원작에 야 네가 물 밖에서 할 줄 아는 게 뭐 있냐? 와 같은 약간은 뭐 좀 쩌리 취급 당했던 그 이미지를 영화판에서는 쌍남자, 슈퍼 배드스 이미지로 탈바꿈을 하려고 쌍남자 역할을 주로 맡아왔던 제이슨 모모아 배우 데려다가 아쿠아맨을 맡긴 거예요. 뭐 이제 이런 첫째, 둘째, 셋째 등의 이유로 이제 원작과 싱크로율이 낮은 배우들을 종종 이제 캐스팅을 했던 전례들이 있는데 아마도 세 번째를 그 해리빠따 제작진 입장에서는 꾀하려는 것 같아요. 파파 애쉬드 배우가 톱스타인 것도 아니고 파파 애쉬드 배우로 구현한 스네이프의 모습이
원작 속의 묘사인 떡진 머리, 뭐 창백하고 병든 듯한 피부와는 거리가 좀 먼 듯 보이니까요. 대체 어떻게 차별화를 꾀하려는 건지 감이 좀 아직은 좀 잘 안 잡히는데 부디 뭐 그 차별화가 제대로 홈런을 터뜨려서 세간의 우려를 잠재워 주기를 바래 봅니다. 여러분은 흑인 스네이프 캐스팅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프닝은 네, 여기까지였고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즘 OTT 뭐 봄. 난 여봄난 봄이 언제 끝난다고 생각하나. 좋아요가 하나도 안 찍혔을 때? 아니. 조회수가 나날이 떨어질 때? 아니. 구독자가 점점 감소할 때? 아니야. 사람들에게서 잊혀졌을 때다. 원피스 시즌2 봄. 지금 시작합니다. 시즌 1을 에피소드로 다뤘기도 했고 시즌 2 제작에 있어서 뭐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도 아닌지라 작품 소개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때는 녹음 방송이었고 지금은 라이브니까 또 그때는 오디오 온리였고 지금은 뭐 시청각적인 시각적인 자료도 겸하고 있으니까 또 뭐 또 이번 에피소드를 통해 원피스라는 작품을 접하게 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으니까 시즌 1 때 읊었던 작품 소개글을 좀 긁어와 봤습니다. 물론 뭐 여기다가 이거저거 추가했어요. 뭐 너무 재탕 아니냐 뭐 욕하지 말아 주시고요. 뭐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넷플릭스 드라마 원피스 시즌 2는 2023년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드라마 원피스 시즌 1의 3년 만의 후속작입니다. 넷플릭스의 원피스 시리즈는 동명의 일본 만화를 원작으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만화 원피스는 일본 기준 1997년 첫 화가 연재된 이후 지금까지 무려 28년간 연재를 이어오고 있는 작품입니다. 지난 28년간 만화 원피스 단행본의 누적 판매 부수는 무려 5억 부입니다. 일본 내에서는 뭐 압도적인 1위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슈퍼맨과 더불어 가장 많은 판매 부수를 기록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슈퍼맨은 연재를 1938년부터 했고 그 사이 뭐 그림 작가나 스토리 작가니 등등이 여러 번 교체가 되었죠. 허나 원피스는 28년간 오다 에이치로 작가 홀로 작품을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단일 작가 연재로는 원피스가 가장 많이 팔린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압도적인 이제 1위인 셈이죠. 원피스의 어마무시한 인기는 곧 문화계 전반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일본의 국민 만화로까지 등극하게 됩니다. 원피스의 오다 에이치로 작가는 만신이라 불리게 되었고요. 일본의 뭐 국민 만화니까 실사화하기 좋아하는 일본 영화판에서 무수히 많은 실사화 제안이 있었겠죠. 모르긴 몰라도 뭐 일본 영화판뿐 아니라 뭐 전 세계 각국에서 실사화 제안이 쏟아졌을 듯 싶은데요. 아니나 다를까 오다 센세의 말씀으로는 실사화 논의는 꾸준히 있어 왔다고 합니다. 허나 오다 센세가 앞장서서 반대를 했대요. 절대 안 된다고 했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안 된다고 하셨대요. 왜냐하면 만화 속의 내용을 구현시켜 줄 만한 고무고무 뭐 이런 액션을 제대로 극화시킬 만한 기술력이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대. 부족한 것 같아. 라고 이제 느끼셔가지고 이제 거절을 했는데 그러다가 한 영화를 보시고는 이런 식으로 실사화 방향을 잡으면은 야 이거 괜찮겠다 라는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 작품이 뭐냐? 바로 주성치 배우가 연출까지 맡은 영화 소림축구였다고 합니다. 만화 속의 세계가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시대가 이제 변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오다 센세는 그때부터 실사화에 열린 마음을 품게 되셨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또 논의가 오가던 중에 넷플릭스와 손을 잡게 되신 거죠. 넷플릭스와 손을 잡게는 됐지만 넷플릭스는 어디까지나 돈을 내는 거고 그리고 배급을 해주는 거고 드라마 제작은 별도의 그 제작사가 하게 되잖아요. 드라마 원피스를 만들게 된 제작사는
영국의 투모로우 스튜디오입니다. 처음 투모로우 스튜디오가 원피스 실사화 제작을 맡게 되었다는 소식이 이렇게 전해졌을 때 팬들 사이에서는 좀 우려가 많았다고 합니다. 예, 반발도 나왔다고 하고요. 왜냐하면 이 양반들이 그 원피스 시즌 1 공개가 되기 2년 전에 동명의 일본 만화를 실사화해서 넷플릭스로 방영을 했는데, 야, 이게 대차게 수준이 아니라 존나게 까였었어요. 예, 존나게 까였답니다. 이 시즌 1 공개 후 쏟아지는 혹평과 흥행 폭망으로 시즌 2 제작을 곧장 접어버리게 된 문제의 그 작품이 과연 무엇이냐? 바로 카우보이 비밥입니다. 낮은 싱크로율도 낮은 싱크로율이지만 무엇보다 원작의 정서에 반하는 설정들이 난무했던 드라마 카우보이 비밥은 원작 애니메이션을 담당했던 감독에게서조차 혹평을 면치 못했는데요. 내가 관여하지 않으면 카우보이 비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국민 MC 유재석 씨의 명언이 있죠. 번아웃? 무기력증? 뭐 그런 거 있어? 그런 거는 일이 한번 싹 다 끊겨봐야 치료가 돼. 그래야 정신 차려. 그 다음부터는 PD 전화가 뭐 몇 시에 오든 바로 예, 알겠습니다. 곧장 나가겠습니다. 튀어나온다. 라고 예, 명언을 딱 하셨는데, 카우보이 비밥 사태를 겪으면서 투모로우 스튜디오 또한 깨달았다고 합니다. 깝치지 말자. 재해석 같은 거 고민할 시간에 원작 팬들이 원하는 걸 하나라도 더 들어주기 위해 노력을 하자. 근데 말만 이리 해놓고 또 제작에 들어가면 원작에는 전혀 녹아있지 않은 생뚱맞은 메시지니 주제니 뭐 등등을 이놈의 새끼들이 뭐 넣어놓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원작자 몰래? 그래서 만신 오다 센세가 제작 전면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합니다. 물론 실사화 과정에서 각색은 필수 불가결하죠. 이 점은 오다 센세가 다 이해를 해주셨는데, 뭐 그래도 뭐 이런 통화 과정은 거치지 않았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이거는 그 촬영하는 데 있어서요, 현실적으로 구현이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좀 다운그레이드를 해볼까 합니. 예, 괜찮으세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저희가 스토리 라인을요, 이렇게 좀 압축을 시켜봤습니다. 이게 다 풀어보자니 시간이 좀 부족할 것, 예? 에피소드 2개로 나눠서 하면 되지 않냐고요? 그렇죠. 예, 뭐 에피소드 2개로 나누면 맞는데, 그게 이제 선생님 그 드라마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결례를 무릅쓰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 여보세요? 선생님? 여보세요? 야, 저 선생님이 에피소드 2개로 쪼개란다. 그 전화 끊으셨어. 이거 2개로 안 쪼개면은 계약 파토야. 뭐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만 뭐 이런 식으로 대화가 오고 가지 않았을까 예, 싶은 거죠. 오다 센세께서 뭐 그런 이제 과정을 거쳐가지고 뭐 넓은 포용력으로 뭐 이거 오케이, 저거 오케이, 뭐 그거 이해한다, 뭐 저거 그럴 수 있다라고 해주셨지만은 멤버 간 러브라인만큼은 절대 no, absolutely no, fucking shit no라 하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원작에서 내용이 이제 변경된 부분을 오다 센세가 또 모두 체크를 하셨다고 해요. 또 제작진이 촬영한 장면도 다 계속해서 확인을 하시고, 이건 너무 재미가 없다, 다시 찍어 라고 이제 재촬영까지도 요청을 하는 등 제작 전반에 있어서 의견을 아주 매우 적극적으로 내셨다고 합니다. 뭐 일본 만화계 바닥 한두 달이 건너면 뭐 다 아는 사이일 테니까 카우보이 비밥 그 감독한테도 얘기를 들었겠죠. 야, 오다야, 투모로우 스튜디오 어디 회사냐? 영국 회사지. 영국 역사를 봐라. 걔네가 주변 국가들한테 뒤통수 한두 번 쳤냐? 나도 제대로 맞았다. 너 내 뒤통수 한번 봐봐라. 야, 이거 혹 보이지? 너 절대로 걔네들한테 다 맡기면 안 된다잉. 하나하나 다 간섭해. 야, 수틀리면 판 엎어 그냥. 너 원피스 작가야 임마. 쟤네 말고도 네 말 고지곧대로 들어주겠다는, 그냥 누우라면 눕고 꿇으라면 꿇고 뭐 뒹굴라면 뒹구는 그런 제작사들 세고 셌어. 야, 너 그 정도 돼 임마. 형 뭔 말인지 알지? 내가 하는 말 알아듣지? 그렇게 해가지고 뭐 모릅니다. 추정이에요. 어디까지나 이제 가상의 저의 망상입니다. 뭐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친 끝에 이제 오다 센세가 SNS에 타협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선언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팬들의 우려, 뭐야 카우보이 비밥 망친 걔네들이잖아, 뭐 이런 것들을 잠재우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2023년 넷플릭스를 통해 원피스 시즌 1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10부작
드라마에 1억 4천만 불 이상의 돈을 넷플릭스는 쏟아 부었는데요. 넷플릭스의 배팅, 오다 센세이의 제작 참여, 투모로우 스튜디오의 반성이 통했습니다. 공개 한 달도 안 돼서 손익분기점을 넘겼다는 소식이 발표가 되었고요. 원작 팬들의 반응 또한 아니 뭐 기대를 아예 안 했는데 그래서 그런가 이거 은근 볼만하다 라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면서 시즌2 제작이 공식 확정이 되었습니다. 한 달도 안 돼서요, 공개. 기대를 안 했는데 그래서 그런가? 은근 볼만한데? 저는 이거 사실상의 극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피스라는 작품을 생각하면 더더욱 극찬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투모로우 스튜디오 관계자였잖아요. 이 말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기쁨의 눈물을 펑펑 쏟았을 거예요. 전 세계 최고 흥행 만화인데 시어머니가 뭐 좀 많겠습니까? 카우보이 비밥은 될 수 없을 정도로 팬층이 넓고 많고 깊을 거 아니에요, 원피스가. 근데 야 볼만해 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게 이거 얼마나 극찬입니까? 나쁘지 않아. 극찬이죠, 당연히. 일본 만화 실사화 프로젝트의 결과물들에 비춰봤을 때 이 정도면 준수하다, 나쁘지 않다, 드라마만의 매력이 있다 이런 평을 얻었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얼마나 큰 추진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원피스 시즌2 착착착 만들어가지고 2026년 3월에 이렇게 공개가 되었고 그 시즌 3 촬영이 작년 8월에 들어갔다고 해요. 이렇게 이제 연이어서 촬영에 들어간 점도 그렇고 이 공개된 시즌 2의 내용상도 그렇고 말이 시즌 2지? 이 시즌 2 파트 1이에요, 이것도. 뭐 여튼 뭐 이렇게 이제 투모로우 스튜디오 성님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떠냐? 성적이 어떠냐? 공개 첫 주 시즌 1에 준하는 시청 시간을 시즌 2 기록했습니다. 1억 3,600만 시간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여유 있게 넷플릭스 영어권 쇼 부분 1위로 데뷔를 했습니다. 공개 2주차를 맞아서도 1위 자리를 유지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워낙 원작의 분량이 많고 그만큼 세계관이 방대하기 때문에 실사화 시즌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뭐 시즌 3는 촬영이 끝났다고 하니까 시즌 5까지는 무난히 뭐 제작이 될 듯 보여요. 뭐 시즌 3 뭐 시즌 2만큼의 흥행 성적을 거둘 거고 그러면은 5까진 가진 않을까 싶은데 뭐 그건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원피스 시즌 2의 출연 배우 뭐 살펴보자면 뭐 시즌 1 때랑 주요 배역들은 다 같고요. 네, 뭐 특이점이라고 하면 시즌 2에서도 이어진 특이점이라고 하면 주인공인 뭐 밀짚모자 해적단 역할을 맡은 배우들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그 우리 모두가 알만한 유명 배우가 캐스팅되지는 않았습니다. 뭐 그나마 익숙한 배우라고 한다면은 에피소드로도 제가 다뤘던 영화 악마와의 토크쇼에서 주인공을 맡았던 데이비드 다스트말치안 배우 정도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제작사가 좀 일부러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배우보다는 그 역할 자체로 보여야만 한다라는 교훈을 자기네들이 이제 카우보이 비밥 실사화 실패 그리고 쏟아지는 악평을 통해서 얻었기 때문에 뭐 대대적인 오디션을 거쳐가면서 이런 배우 저런 배우 다 살펴봐 가면서 배우들을 선발해 냈다고 합니다. 뭐 그럴 만도 하죠. 그렇게 이제 캐스팅을 다 했는데 그 전에 이미 오다 센세가 뭐 이런저런 경로들을 통해서 이미 예전역에 이 캐릭터는 어느 대륙 출신이고 저 캐릭터는 이쪽 문화권의 영향을 받았고 등을 팬들에게 다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이 정보를 바탕으로 배우들이 선발이 되었고 뭐 센세가 캐스팅에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신 걸로 알려지면서 캐스팅 결과에 따른 팬들의 비토 정서가 뭐 아예 없진 않았지만 앞서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흑인 스네이프 이게 말이 됩니까? 와 같은 뭐 이런 반발? 거센 반발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선방한 거죠. 그리고 뭐 팬들이 다 수긍을 하더라고요. 뭐 오다 센세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브라질, 멕시코 뭐 같은 중남미잖아. 루피 배우가 그 멕시코 배우거든요. 근데 이제 야 중남미잖아.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넘어가 주더라고요. 이 배우 뭐 생긴 거 좀 프랑스처럼 생겼잖아 하면서 뭐 이렇게 다 넘어가 주던데 이게 어딥니까? 성공한 거죠. 그럼 이제 줄거리 요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거리는
시즌 1을 보셨다면은 시즌 1을 보셨다면 그런 이제 짜잘짜잘한 부연 설명이 필요가 없겠죠. 예, 시즌 1을 보셨다고 가정을 하고 줄거리 요약을 하겠습니다. 시즌 2에 한해서만 이제 당연히 요약을 해 볼게요. 자, 이야기가 큰 줄기 하나의 각각의 에피소드 형식으로 병렬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줄거리 요약도 평소보다 좀 짧을 것 같은데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피스 찐팬 여러분들께서는 제 줄거리 요약 중에 행여나 틀린 부분이 있더라도 좀 부드럽게 눈 감아 주시면 어떨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없는 게 최선이긴 하지만 그래야만 하고요 또. 근데 이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해적왕이 될 사나이 몽키 디 루피가 이끄는 밀짚모자 해적단은 그랜드라인을 향해 항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랜드라인으로의 본격적인 진입을 앞두고 로그타운에 잠시 정박하기로 하는데요. 로그타운은 해군들의 거점입니다. 해적단이 해군 거점에 잠시 정박을 한다. 음주운전자가 경찰서 앞에 차를 주차시키는 것과 똑같은 행위죠. 그럼에도 들른 이유는 무엇이냐? 이 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휴게소 잠깐 들르는 것처럼 뭐 아메리카노도 사가고 뭐 호두과자 사가고 그러는 것처럼 뭐 식량도 사고 옷도 좀 사두고 이 배의 곳간을 좀 넉넉하게 채워둘 겸 해가지고 들리게 된 거예요. 무엇보다 대해적 시대를 연 해적왕 골디 로저가 처형당한 곳이 바로 이 로그타운입니다. 루피 입장에서는 이거 피가 끓죠. 말로만 듣던 그 해적왕 내 모든 것을 원피스에 두고 왔다 고 외친 그곳을 안 보고 갈 수 없잖아요. 루피 입장에서는. 그래서 밀짚모자 해적단은 해군 거점인 로그타운에 잠시 들르기로 합니다. 허나 로그타운에는 해군들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시즌 1 때 밀짚모자 해적단에게 된통당한 짜바리 해적들이 복수를 위해 로그타운에서 루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뭐 루피라면은 뭐 해적왕 처형장 보러 올 줄 알았다. 걔 올 거야. 여기 기다리고 있으면 걔가 알아서 올 거니까 그때 우리 얘 덮쳐가지고 복수하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게 적중을 했고 한바탕 소란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태 파악을 위해 해군 본부 소속 스모커 대령이 현장에 출동합니다. 스모커 대령도 그때 그 처형식 현장에 있었어요. 골디 로저의 한마디에 대해적 시대가 열리게 된 것도 모자라서 이 세상이 혼돈에 빠져버렸다. 고 느낀 스모커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이런 세상에서 살라고 내버려 둘 수가 없다는 신념을 갖게 되었고 그 신념을 앞세워서 해군에 입대를 해 해적 소탕에 지금까지 매우 열정적으로 앞장서온 사람입니다. 그런 그의 앞에 어느덧 현상금 액수가 제법 높아진 루피가 나타난 거죠. 그렇게 거무거무한 판이 벌어지는데 루피 아직 스모커한테는 안 되는 모양이에요. 밀짚모자 해적단의 모험은 이렇게 끝이 나나 했는데 녹색 망토를 둘러싼 웬 의문의 사나이가 나타나더니 그 진정 좀 하지 하더니 너는? 하며 대항하려는 스모커를 단숨에 제압을 하고 루피를 풀어줍니다. 그렇게 로그타운을 떠나 그랜드라인으로 진입을 하기 위해 밀짚모자 해적단은 리버스 마운틴이라는 항해하기에는 조금 빡세지만 지름길인 곳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무사히 항해를 마치고 그랜드라인으로 진입을 하나 했는데 웬 거대 고래가 아가리를 쫙 벌린 채 밀짚모자 해적단이 타고 있는 고잉 메리호를 삼켜버려요. 고잉 메리호와 밀짚모자 선원들은 졸지의 피노키오 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그 사이 죽음 앞에 초연한 루피에게서 처형장의 골디 로저를 떠올리게 된 스모커는 밀짚모자의 일당을 추적하러 나서는데요. 때마침 루피의 할아버지이자 해군 중장 가프
가 스모커를 찾아옵니다. 어차피 밀짚 모자 애들은 리버스 마운틴의 거친 물살을 이겨내지 못하고 좌초될 거야. 행여나 그랜드 라인으로 향한다 한들 그래봤자 뭐 밀짚 모자 해적단? 그 수많은 짜발이 아니야. 걔네들 중 하나 아니야. 어? 지금 우리 세계 정부와 해군은 그런 짜발이들을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혁명군의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는 것도 골치가 아픈데 바로크 워크스라는 정체불명 조직이 그랜드 라인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말썽을 일으키고 있어. 해군 부대 이곳저곳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데 대체 왜 이러는지 아직까지 우리는 그 목적을 정확히 파악해내지 못했다고. 심지어 조직원들이 전부 코드네임으로 활동을 해서 추적하기가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널 이렇게 찾아온 거 아니냐. 너 스모커, 너는 해낼 거라고 본다. 바로크 워크스 조직원을 생포해서 걔네들이 대체 뭘 원하는지 파악해봐 라고 스모커에게 명령을 합니다. 같은 시각 고잉 메리호는 고래밥이 될 위기에 처해 있죠. 이들보다 전에 고래에게 잡아먹혔던 두 사람이 고잉 메리호의 무단으로 승선을 해서 배를 빼앗으려 합니다마는 실패하죠. 니들의 정체가 뭐냐? 고 묻는 밀짚 모자 해적단에게 파란색 머리카락의 인도계 여성은 자신을 미스 웬스데이라 소개하며 가프 중장이 언급한 비밀 조직 바로 크워크스 소속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 뒤 과연 바로크워크스 소속 조직원들은 어쩌다가 고래밥이 된 걸까요? 얘들은 뭐 근데 사실 뭐 뒤지든 말든 뭐 주인공네 밀짚 모자 해적단은 이렇게 고래똥으로 그 운명을 달리하게 될까요? 그러면 스모커는 딱 봐도 이 양반 딱 그 뭐야 관상을 보아하니까 자기 앞에 바로크 워크스 조직원이랑 루피가 있다 하면은 뭐 중장의 명령이고 나발이고 루피 쫓아갈 놈이에요. 근데 루피네 애들이 고래똥이 돼버리면은 루피를 더 이상 못 쫓게 되잖아요. 어이구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아 그리고 루피를 제압한 스모커를 제압한 녹색 망토의 사나이는 누굴까요? 혹시 닥터 둠? 지금 넷플릭스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볼까 말까 시간인데요. 시즌 2라 또 시즌 1을 에피소드에서 다루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볼까 말까를 해야 하나 싶긴 한데 시즌 1 에피소드 때 볼까 말까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짧게나마 좀 다뤄보겠습니다. 원피스 원작 팬이시면은 한번 시리즈 1까지 포함을 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미 원작 팬들이라면 다 보셨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나는 그간 수많은 일본 만화 원작 실사 영화니 드라마니 뭐 이런 거에 다 실망을 했어. 오다 센세가 깊이 제작에 관여하셨다 해도 난 안 볼란다 하시는 분이 계실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뭐 카우보이 비밥 스튜디오가 만들었다고 하니까 뭐 우려를 하실 만한데 반대로 우려를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기준치가 낮아졌다라는 뜻도 되잖아요. 그만큼 만화를 고지곧대로 실사화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이제는 뭐 웬만한 만화 팬들은 압니다. 워낙 되어봐서 알아요.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조금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본다면 드라마 원피스 그 작품 소개 때 말씀을 드렸듯이 은근 뭐 나쁘지 않게 뽑혔습니다. 나름 이 제작진이 최선을 다해서 표현을 하려고 애쓴다는 느낌을 드라마 내내 가득 받을 수가 있고요. 이 말인즉슨 이렇게 최소한의 그 노력은 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인정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이 노력이 그냥 노력을 했다는 그 가상한 노력만 보이는 거냐 가상하다 뭐 이 정도에 그치는 거냐 아니요 그 이상으로 인정받을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걱정하시진 않을 정도라고 보고요. 무엇보다 이제 시즌2에 접어들면서 이 제작진이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슬슬 노하우를 터득했달까요? 그래가지고 팬들이 만족할 만한 게 뭔지에 대한 영점을 더 잘 잡아 나가고 있다고 저는 느꼈어요. 시즌 1 에피소드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 드라마로 새로운 팬들이 막 유입될 것 같진 않다. 근데 그게 드라마 원피스에서 중요한 것일까? 집토끼의 반만 잡아도 대박나는 프로젝트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차피 이 드라마는 애초 기획부터 산토끼 따위는 관심도 없었다고 봅니다. 이번 시즌2를 보면서 이 생각은 이제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됐어요. 우리는 집토끼만 노린다. 이 전략이 명확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피스에 한해서는. 전 세계 최고 인기 만화인데 집토끼만 잡아도 뭐 논하는 거예요. 산토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작진은 이제 그 지점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0점을 더 높이기 위해서 뭘 했느냐.
이 적어도 이제 앞으로 드라마 시즌 뭐 막 시즌 6, 7 까지 만약에 제작이 된다면 어떻게 될진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런 초반 시즌에 한해서는 메인 시청 포인트로 이스터 에그를 내세우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강하게 받았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야? 이거 89권 46 페이지에 나왔던 설정인데 이게 벌써 아직 20권도 안 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시즌 2 7화에 나온다고? 약간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 그래. 이 원작에서는 좀 뒤늦게 이어붙인 감이 없지 않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어붙이니까 이 흐름이 호흡이 되게 부드럽게 느껴지네. 야 이 제작진 얘네 원피스를 좀 아네. 전체 판을 보고 그림을 그려 나가고 있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봐요. 이런 생각을 유발하는 장치를 제작진들이 곳곳에 넣어 놨어요. 그거에 이제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그 팬들의 어떤 호기심, 뭐 팬들의 어떤 만족도 이런 것들을 배가시킬 수 있는 포인트로 또 이 제작진이 삼고 있는 게 밀어붙이고 있는 게 원작 애니메이션 성우분들을 되도록 그대로 넷플릭스 더빙 성우로 기용을 했죠. 시즌 1에 이어서 시즌 2까지도 그 흐름을 계속 이어갔는데 주요 배역은 물론이요. 중간 보스로 잠깐 나오는 역할들마저 다 그때 그 성우를 기용을 했더라고요. 왜 그 나홍진 감독 그 영화 추격자에 롤린스 씨는 쏵수를 해본 적이 없어요? 대사를 날리셨던 프로파일러 역할 맡은 이종구 배우 기억하시죠? 검정고무신에서 땡칠이 성우를 연기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20년 전에 원피스 애니메이션에서 맡으셨던 역할을 여기서도 고스란히 이어서 맡으셨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내가 마치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고 20년 전에 그때 KBS에서 원피스를 방영하기도 했었죠. 그거 보던 느낌 막 들고 뭐 외화 더빙 토요 명화 뭐 이런 거 보는 느낌 들고 도키도키한 거죠. 노스텔지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니 뭐 팬들 입장에서는 뭐 여러모로 환장하지 않을 도리가 없죠. 또 뭐 혹시 압니까? 원작에도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설정이 오다 센세이의 허락하에 드라마에 슬쩍슬쩍 떡밥으로 뿌려져 있을지 이런 재미를 내가 원피스 팬으로서 좀 한번 만끽해보고 싶다 하면은 보시기를 권해드리겠고요. 말까 기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원피스 입문용으로는 드라마를 추천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걸로 내가 원피스 세계관에 한번 빠져보겠다 하시면은 보지 마세요. 이 원피스를 전혀 접해보시지 못한 분들은 야 이게 그 유명한 원피스야? 하시면서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지 마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려는 건데 왜냐면은 이게 아무래도 이 처음 보시는 분들에게는 좀 많이 유치할 수 있습니다. 많이. 그 소년 만화 특유의 그 밝은 톤이 깔려 있는 와중에 거무거무 이것도 이제 또 영어 발음으로 해요. 거무거무 막 이러면서 해요. 그런 막 기술을 외치면서 쌈박질을 해대는 그런 액션 장면이 연이어서 나오니까 이게 좀 아우 이거 뭐야? 아우 뭐 오그라들어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고 뭐 만화에서는 이런 식의 연출이 흔하다고 하지만 그래서 이제 낄낄대면서 볼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게 실사로 표현되면 확실히 깨는 부분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원피스를 이 작품을 통해 알게 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싶은 이제 장면이 반복적으로 다가온다고 느끼실 수 있죠. 원작 팬들은 그래도 애니 속의 그 장면이 이 대사가 이렇게 구현이 됐구나 저렇게 구현이 됐구나를 뭐 비교해서 보는 재미라도 있는데 입문자분들에게는 그런 어떤 비교 대상 자체가 없으니까 대단히 이질적으로만 느껴지실 수가 있다. 또 나중에 아쉬웠던 점에서 말씀드릴 내용인데 좀 방대한 원작을 압축을 하다 보니까 뭐 이거는 원피스뿐 아니라 다른 작품들도 다 마찬가지죠. 필연적으로 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감정선의 응축이 입문자분들에게는 급작스럽고 자기적인 감정선으로 읽힐 수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입문용으로는 원피스 드라마를 통해서 이제 원피스라는 세계관에 빠지신다라는 것은 말리고 싶다. 그래서 이제 비추를 한다. 아니 그러면 원피스는 뭐 평생 보지 말라고? 아 나 궁금한데 나 원피스 좀 알고 싶은데 뭐 너 예전에 말했을 때 무슨 뭐 넷플릭스가 새로운 애니메이션 만든다는 거 더 원피스 그거 나올 때까지 그럼 주구장창 기다려야 돼? 그게 아니고 저는 책을 추천드립니다. 적어도 이 원피스
드라마까지의 분량이 아마 24권인가 5권까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진 않죠. 지금 시중에 나온 원피스는 100권 넘어갔죠. 몇 권이지 지금? 거의 한 150권 되지 않나요? 아닌가? 200권 되나? 제가 잘 몰라서 하여튼 100권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와 이걸 어떻게 봐 싶은데 적어도 드라마까지의 내용은 25권 안짝이니까 충분히 한번 봐보실 만 하죠. 제가 거기까지 봤고 저도 그 이상까지는 봤는데 여튼 그 이제 드라마 시즌 2, 3에 해당하는 내용은 다 봤어요. 다 봤는데 그게 본 지가 벌써 한 20년 전이죠. 20년 전인데 20년 전 뭐 거의 뭐 몇 년 전이야. 하여튼 되게 오래됐는데 읽은 사람으로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 시즌 3 결말, 드라마 시즌 3 결말에 해당할 내용, 정확하게는 한 장면인데요. 제가 만화로 그 장면을 딱 접했을 때 말이죠. 만화책으로 거의 10년, 20년이 넘었는데도 그 장면을 어린 시절 제가 봤을 때에 느꼈던, 받았던 전율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뭐 능력자 배틀물 뭐 설정집으로 변질됐다라는 비판을 원피스가 뭐 자주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원피스는 야 저한테 아 소년 만화라는 건 이런 거구나. 아 이래서 원피스 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여실히 일깨워줬어요. 제가 만화책을 읽으면서 심장이 뛰고 전율을 느꼈던 게 일생에 있어서 딱 두 번이거든요. 첫 번째가 슬램덩크 산왕전이고 두 번째 이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제가 앞서 언급한 원피스 24권에 나오는 읽어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네, 그거거든요. 딱 설명을 이거 스포라서 하여튼 그거 뭐 심장 박동수를 더 높여준 쪽이 슬램덩크라면 임팩트적인 거는 원피스가 야 쌌어요 그때 진짜. 그러니까 이런 저의 감정을 한번 함께 뭐 느껴보시고 싶으시다면은 도대체 뭔데?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원피스 25권까지라도 한번 보시고 먼저 입문을 하시고 드라마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원피스라는 세계관을 문화를 드라마로 접하시는 건 비추다. 예, 그러시려는 분들은 그러니까 책을 먼저 읽으시고 드라마를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았던 점.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시즌2 보면서 더더욱 느꼈어요. 인간 중심 촬영, 인본주의 촬영을 이 제작진은 지향하는 거. 대-AI 시대에 저항을 하고 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무한상사의 정과장이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예. 왜냐하면 시즌 1 때도 그렇지만 시즌 2에서 더더욱 인본주의 촬영이 강화됐다고 느끼는데 아니 이 드라마 제작진이 원피스 세계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CG를 떡칠을 할 생각을 안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만화를 원작으로 한 영화, 슈퍼히어로 영화들이 대부분 다 그렇죠. 근데 그 슈퍼히어로 영화들이 CG가 떡칠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작진도 그걸 보면서 야 그래 우리도 저렇게 CG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안 했을 리가 없는데 이 작품 보면 실제 세트, 와이어, 액션 그리고 좀 약간 유치하다 싶을 정도로 분장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극을 꾸려놨어요. 심지어 그 와이어 액션은 티가 너무 납니다. 티가 너무 나는데도 어떻게든 사람이 한 땀 한 땀 노력해가지고 만들어낸 장면들로 극을 이뤄놨어요. 저는 이게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CG도 물론 후반 작업 때 제작진들이 고생해야겠죠. 근데 실제 촬영 때만큼 고생의 강도가 저는 높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실제 촬영을 할 때 더욱더 고생을 하겠죠. 왜냐면 상황이라는 것들이 언제든 어떻게든 변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촬영 단계에서부터 이 제작진은 그래 우리가 고생을 하자. 야 한번 인간 한번 갈아보자 라는 마음으로 촬영에 돌입을 했고 그렇게 내용물을 내놨는데 비록 말씀드렸다시피 와이어 액션이 조금 티가 나고 좀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뭘 저렇게까지 분장을 했대?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서 이질감이 적어요. 물론 배경에 있어서 CG 있죠. 있는데 그런 것들로만 CG를 하고 웬만한 세트 직접 다 지었지? 웬만한 액션 배우들이 직접 몸으로 뛰지? 이러니까 보는 데 있어서 뭔가 좀 너무 따로 논다라는 느낌이 안 들어서 좋았어요. 그 점이 시즌2에서 더욱더 강화가 돼서 사람이 만든 작품이다 이거. 저희는 AI 쓰지 않았습니다. 이게 너무 느껴져가지고 대단히 인상적이다. 인상 깊게 이 작품을 감상하게 되는 포인트로 작용을 하게 됐고요. 또 뭐 그 앞서서 이제 볼까에서 그 원작을 보신 분들이라면은 한번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신규 유입 그러니까 산토끼보다는 기존의 원작팬들 그 집토끼의 만족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드라마를 완성을 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드라마를 완성해낼 때 뭐 애니메이션 성우를 기용한 것도 있고 하지만 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결국에는 내가 그 원작이나 애니메이션에서 봤던 그 장면이 실사로 어떻게 구현이 됐을까? 이거랑 그리고 그 원작에서는 약간은 좀 누더기식으로 이어붙인다고 느낀 설정들이 여기서는 어떻게 자연스럽게 연계가 될까? 혹은 떡밥을 뿌릴까? 이런 거에 대한 전개적인 기대감. 그리고 뭐 나중에 등장할 캐릭터들을 어떤 식으로 소개할까? 왜냐하면 큰 그림적으로 봤을 때 아,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예전에 얽혀 있다더라 라는 거를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89권 27페이지에서 나왔었는데 근데 그거를 앞으로 확 당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정말 잘 해놨어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하면 시즌2의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이거죠. 사람이 언제 죽는다 생각하나? 이거죠. 이거를 또 더빙으로 보고 그러면 이 원작 팬들 쌉니다 그냥. 이런 장면 딱 배치해놓고 그다음에 뭐 캐릭터 암시는 그 음악가 부루 그 양반이 제 기억이 맞으면 원작에서 그 20권 안짝에 있을 때 등장을 한 적이 있나요? 없지 않나요? 예. 근데 미리 이렇게 싹 부룩을 소개를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팬들은 마음이 설레는 거죠. 또 이와 비슷한 뭐 설정 같은 것들도 선 반영시킨 거. 예를 들어서 그 사형당하기 전에 골디 로저가 가프에게 어떤 부탁을 건네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거는 제 기억이 맞으면은 원작에는 그 장면이 그러니까 25권 안짝에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서야 나온 거를 이 앞에다가 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팬들이 설렐만 하죠. 흥분할만 하죠. 기뻐할만 하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놓은 거. 이 제작진이 확실히 큰 그림을 보고 원피스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작품을 완성해냈구나 라는 인상을 보면서 느끼게 돼서 좋았던 점으로 꼽아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액션 연출 방향에 있어서 앞에 제가 이제 분명히 제작진은 CG를 과도하게 쓰는 것도 선택지로 뒀을 거다. 근데 사람을 갈아서 와이어 액션을 택했다. 그것도 와이어가 티가 나는 쪽. 뭐 모든 액션에 다 와이어가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누가 봐도 와이어가 사용됐을 것 같은 액션 장면들이 대놓고 나온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했을까? 만화적인 연출을 할 거였으면 제작진이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럼 만화를 봐. 아니 드라마를 볼 건데. 아니 뭐 어느 정도는 우리가 만화적인 거 연출을 해야겠지. 근데 기본적인 세팅은 우리가 그래도 드라마니까 좀 현실적인 법칙을 따라가면서 만들어 볼게 라고 상정을 해두고 작품을 완성했다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시즌2의 그 특히나 그 조로의 검술 액션 장면이 많이들 나오죠. 뭐 1대 100 장면이 이 시즌2의 핵심 액션 장면으로 나오는데 그건 이제 원작에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힘을 대단히 많이 줬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러면 어떤 액션적인 측면에서 자신들의 지향점을 선언하기 위한 거 아닐까? 좀 현실에 좀 발을 붙여놓되 또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어떤 만화적인 연출은 마지막 한 방 혹은 뭐 필요한 순간 뭐 이럴 때만 딱 적용을 시키겠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한 방으로 막 고무고무 나오고 뭐 스모커의 뭐그 뭉게뭉게 펀치 뭐 이런 거 나오고 뭐 그렇게 한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좀 균형을 잡아보려고 한 게 저는 좋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좀 별로다 싶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기대한 건 이런 게 아닐 텐데. 근데 그런 쪽으로 하기 시작하면 진짜 만화 보는 게 낫죠. 예. 그냥 그 드라마만의 매력이 사라지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롱테이크 그 1대 100 액션도 고민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검술 액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관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까를 해가지고 최대한 롱테이크를 편집을 최소화시켰고 그리고 편집을 할 때는 카메라가 쭉 배우를 팔로우를 하고 핸드헬즈를 썼잖아요. 그래가지고 박진감과 긴박함과 긴장감을 다 안겨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 제작진이 그 자신들이 지향하는 바에 입각해서 연출을 해내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했구나. 그리고 나는 이 방향이 마음에 들어.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이렇게 좋았던 점으로 언급을 하게 됐는데 이 나중 가면은 이게 감독이 달라서 그런지 그 회차별로 그 연출자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후반으로 가니까 점점 마탱이가 뭐 여튼 자 그래도 액션 연출의 전반적인 방향과 그 방향에 입각한 핵심 아이코닉 씬은 다분히 인상적이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고, 이제 원작 팬 입장에서 이 영화, 이 드라마의 뭐 감정선 그리고 향수를 고양시키는 장치 이런 것들을 바라보자면 뭐 좋은 걸로 가득하죠. 예. 아니 근데 뭐 사실 기본적으로 서사를 압축시키는 과정에서 일부 감정이 대단히 축약이 돼 있고 단편적이고 납작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원작 팬 입장으로서 바라본다면 원작 팬은 이미 그 중간중간에 서브 텍스트를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원작 팬들 입장에서는 그런 걸 좀 거세해도 상관이 없으니 중요 대목만 나오는 게 원작 팬들 입장에서는 좀 더 효율적이라 느낄 수도 있겠죠. 예. 더 빨리 그 장면을 보고 싶어. 더 빨리 그 대사를 듣고 싶어. 하다 보니까 임팩트로만 이제 가득 차 있는 이 감정선이 충분히 좋게 느껴질 수가 있겠다. 그리고 그만큼 임팩트가 더 강하게 와닿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뭐 말씀드렸듯이 기존 성우를 기용한 거 이게 이제 노스텔지어를 극대화시키는 거죠. 예. 그 사람이 언제 죽는다 생각하나 이거는 또 언급을 하게 됐는데 몇 번 언급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최고의 대사예요, 그 대사는. 볼 때마다 뭉클합니다. 예. 그럼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뭉클한 감정 뒤로 하고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액션의 완성도가 방향은 알겠고 그 방향 좋고 나는 좋아하고 그 방향에 입각해서 1대 100 장면 정말 잘 만들었다. 최소한의 편집 그리고 핸들즈 또 때에 맞춰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카메라 워킹 너무 훌륭했다. 근데 그 이후가 문제예요. 뭐 이후가. 이후에 그 와포루 일당이랑 마을에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랑 합쳐 가지고 그 와포루 일당을 막아내는 그 전투씬 찍잖아요. 야 그거는 진짜 애들 장난 같더라고요 너무. 아니 거기서도 조로가 검술 액션을 하는데 앞에서 내가 봤던 조로의 검술 액션과 너무 연출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는 1대 100에서는 조로가 중심이고 여기서는 조로가 원 오브 댐이니까 이해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그렇지 순간순간 조로가 나올 때마다 1대 100 액션 장면과 너무나도 차이가 날 정도로 후진 모습을 보여주니까 액션 완성도의 편차가 너무 크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다음에 뭐 그 샹디랑 초파가 와포로 오른팔 왼팔이랑 맞다이 뜨는 장면도 너무 붕쯔붕쯔 같고 너무 그냥 박진감이 없어요 액션이. 예. 발차기라는 충분히 박진감 넘치는 액션 요소를 갖고 있는데 그게 구현된 방식, 편집된 방식들을 보면 뭐 실제로는 당연히 그런 식으로 느껴지겠죠. 제가 만약에 그런 그 전투 현장에 있다면 그런 식의 느낌을 받겠지만 이건 다큐가 아니잖아요. 드라마잖아요. 그러면 드라마답게 몇몇 부분에서는 스피디하게 넘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지점들이 너무 많았다. 예. 액션에 있어서 긴장감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더라.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그리고 정작 또 루피 같은 경우는 그 액션이 뭐 이해는 합니다. 그 고무고무 액션이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웃음이 날 수밖에 없어요. 거무거무 하면서 액션을 하니까. 근데 그래도 그렇지. 너무 한방 위주로 루피 액션을 꾸려 놓은 것 같아서 마지막 한 방. 아니 그 전에 잽을 좀 날려놓고 카운터 펀치를 거무거무로 하면 모르겠는데 그냥 그 말싸움 몇 번 하다가 거무거무로 끝내버리니까 되게 전투 구성이 원피스의 중심인데 루피가 시즌 1에 이어서 이번에도 좀 너무 단조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주인공의 액션이 이렇게 단조로우니까 주인공이랑 맞붙는 메인 빌런들 퇴장도 자연스레 허무해질 수밖에 없어요. 미스터 3랑 와포루가 뭐 중간 보스죠. 시즌 2, 시즌 3를 하나의 통째 시즌으로 본다면 중간 보스라 뭐 화려한 퇴장, 뭐 장엄한 퇴장 이런 게 필요 없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시즌 2의 메인 빌런들로서 어느 정도 액션씬 분량을 좀 채워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뭐 말싸움 몇 번 하다가 마지막에 주먹 한 방 맞고 미스터 3도 그렇고 와포로도 그렇고 날아가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와포로 같은 경우는 미스터 3와 달리 좀 루피와 상대를 하다가 날아가긴 했는데 그 액션 장면들마저도 이렇게 중간에 대사가 좀 많다 보니까 흐름이 전반적으로 루즈해서 결국엔 이것도 한 방 컷 아니야라는 인상을 받게 된 것 같아요. 예. 그 정작 주인공의 액션씬에 관해서는 제작진이 너무 느슨하게 접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민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면 고무고무라는 대사를 최소화하고 그냥 잽 위주로 좀 가벼운 그 육탄전 같은 거를 먼저 깔아두고 마지막에 뭐 에네르기 파 쏘는 것처럼 연출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어떨까? 예.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 놨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좀 많이 루즈했다. 예. 3에서는 좀 발전됐기를 바라 보고요. 크로커다일도 그렇게 처리할 수는 없잖아요. 여튼 이제 입문자의 입장에서 이 드라마의 응축된 감정선과 향수 장치를 보자면 인물 관계나 감정 변화가 충분히 쌓여 있지 못하다 보니까 일부 대사가 뜬금없게 느껴질 수가 있다고 저는 사료가 됐습니다. 저마저도 "나의 아들 초파라고 하는 그 대사가 좀 '아 뭐야? 아니 뭐 얼마나 봤다고 나의 아들이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원작에서는 충분히 시간이 할애가 돼 있어서 나의 아들이라고 할 만한데 아니 드라마에서는 아니 저 둘이서 무슨 10 년 100 년을 같이 산 것도 아니고 뭐 끽 해 봐야 1-2 년인데 "나의 아들." 하는 게 좀 너무 성급한 거 아닌가? 그리고 또 드라마 분량도 뭐 끽 해 봐야 뭐 한 5 분 10분 되나? 그것도 안 되는데 "나의 아들." 이러고 있으니 기승전결이 좀 너무 성급하다. 이렇게 느껴서 울림이 있는 대사인데 전혀 울림 있게 작용을 못한 거죠. 그래서 저도 이런 인상을 받았는데 그것이 임팩트가 있을지언정 그 글자 자체는. 근데 그 흐름이라는 게 중요하고 그 흐름 끝에 나의 아들 뭐 혹은 '사람이 언제 죽는다 생각하나.' 이게 나왔을 때 감정이 폭발하는 건데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아쉽다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성급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래 가지고 입문용으로 이 드라마는 비추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단순히 볼거리뿐만 아니라 감정선이 대단히 중요하고 소년 만화로서 또 꿈을 얘기하는 작품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들을 담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 성급하게 그리고 과도하게 때려 넣는 방식으로만 울려 퍼지는 것은 아닐까 라는 이제 우려점들 때문에 그러면은 그 입문자분들 입장에서는 '아 뭐야. 뭐 자꾸 질리도록 같은 말만 해.'라는 생각을 할 테니 그래서 이제 '입문용으로는 비추인 것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 보고요. 뭐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하다 보니까 그 방향도 괜찮고 인본주의 너무 아름답고 그런데도 감정 및 감정선 및 액션에 있어서 편차가 크다 보니까 어떤 때는 뭐 감정선이 이런 좀 급박한 감정선이라도 '아 그래. 뭐 상황을 위해서 오케이. 이해가 돼.' 근데 또 어떨 때는 감정선이 너무 급작스러워.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 감정선이라는 것이 급작스럽게 느껴지는 반면 또 어떨 때는 감정선을 되게 소상히 설명을 해 줘요. 죄송합니다. 앞서 설명과 좀 많이 궤가 다르네요. 그러니까 감정선이 그 차곡차곡 레이어가 쌓여서 울림을 줄 때가 있기도 했어요. 시즌 1 때 그 뭐야 쌍디가 어르신한테 자기 가르쳐 준 그 셰프 아저씨한테 "오지게 감사했습니다." 하는 그런 감정선은 충분히 와 닿았는데 시즌 2 에서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 편차가 좀 있었다. 예. 또 액션 같은 경우도 1대 100 장면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비해서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액션의 완성도가 낮아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을 했을 때 '야 이게 완성도가 과연 좋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까?' 뭔가 발전하려고 하는 노력은 보이지만 '그 노력만으로 이 작품이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이 좀 짙은 아쉬움으로 남게 됐습니다. 예. 이 점을 언급드리면서 아쉬웠던 점 이만 줄여 보려고 하는데요. 별점 및 한 줄 평 남겨 보려고 합니다. 별점은 원피스 시즌 1과 같습니다. 3.0 이에요. 원피스 시즌 1 보다 제가 좀 더 재밌게 본 것 같기는 한데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나쁘지 않다 그 이상 볼 만하다라는 거는 시즌 1에 이어서 시즌 2 에서도 입 밖으로 안 나오게 됐어요. '나쁘지 않네.'라는 감정으로 끝까지 보게 되어서 3.0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CG 과잉 시대에 의도적으로 사람의 노력을 전면에 내세운 제작 방향, 원작팬을 정확히 겨냥한 기획 등이 결합된 작품이고 실사화라는 어려운 영역에서 뭐 '나쁘지 않다.'라는 평가를 끌어낸 점은 대단한 성취이긴 하나 부족한 지점들이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눈에 밟힌다는 이게 이 작품에 있어서 좀 치명적인 단점이었다고 느껴져서 3.0을 주게 됐습니다. 한 줄 평 남겨 보겠습니다. "노력하는 제작진은 조롱받아서도 악플 대포에 맞아서도
안 돼입니다. 지가 가장 악플 많이 써 놓고서 아이 그거는 애정을 좀 하니까 그래도 제가 괜찮게 봤으니까 이런 쓴소리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얘네들이 제 쓴소리를 듣긴 하겠어요. 그냥 뭐 저희 뭐 '한국에 있는 애가 뭐 이상하게 떠든다.'라고 생각하고 넘기겠지. 여튼 그래도 노력을 한다는 점이 저는 너무 감명 깊어 가지고 이런 한 줄 평을 좀 써 봤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뭐 앞뒤 말 다르고 다 그런 거죠. 뭐 어쩝니까? 뭐 여튼 자 극 중에 이런 대사가 나오죠. "신념의 상징인 이 깃발은 조롱받아서도 대포에 맞아서도 안 돼."라고요. 그거를 가져다가 이렇게 한 줄 평 써 봤습니다. "노력하는 제작진은 조롱받아서 악플 대포에 맞아서도 안 돼." 다음 에피소드 예고를 드려 볼까 하는데요. 다음 라이브 방송이 공교롭게도 4월 1 일 4 월의 시작에 딱 날짜가 잡혀 있더라고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제 신작이 뭐가 있나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배성우 배우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좀 드립을 좀 많이 쳤잖아요. 그래서 빚진 것도 있고 해서 끝장 수사를 다뤄보려고 했는데 4월 2일 날 그러니까 목요일 날 개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루지 못하고 그 외에 뭐 지금 극장에 신작이 진짜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4월 1일 날 뭐 하지? 만우절 특집을 해야 하나? 뭐 리플리 뭐 이런 거 해야 되나? 뭐 하지 하다가 잠깐만 4월 1 일이네? 4 월의 시작이잖아. 그러면 자 이쯤 되면은 무슨 작품 하게 될지 그 짐작이 가실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해정김 님께서 만우절 관련된 영화 하는 거 아니냐? 예. 아닙니다. 4월 1일 수요일 라이브 때 다룰 영화는 이와이 슌지 감독의 4월 이야기입니다. 이 포스터 보세요. 이 포스터부터도 분위기가 4 월이야. 야 미칩니다. 제가 이 드라마가 아니죠. 이 영화 진짜 슌지 형 사랑해 진짜. 러브레터를 제가 엄청난 기대감을 안고 봤단 말이에요. 이게 그 말로만 듣던 러브레터야? "야 뭐 네가 좀 친다며. 쳐 봐." 했는데 절 쳤어요. 물론 그 친 게 잘못 번역된 자막의 공이 크긴 했는데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 영화가 잘 뽑혀 가지고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울린 상황에서 4월 이야기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기대치가 맥스를 찍었을 때 본 거예요. 러브레터 친다며 했는데 절 쳤어. 완전 제 그 뭐야 급소를 때렸어요. 야 이 영화 죽이네. 이와이 슌지 잘 치네. 그다음에 후속작으로 4월 이야기가 있어? 영화가 근데 67 분밖에 안 돼? 넌 얼마나 대단한 놈인지 보자 하고 봤는데 와 이 아저씨 왜 요즘은 아닙니다. 자 여튼 4월 이야기. 예. 볼 수 있는 곳이 왓챠더라고요. 영화 짧으니까요. 보시고 얘기 나눠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월 1 일에 보기에 '아 얘기 나누기에 이만큼 좋은 작품이 있나.'라는 생각을 봅니다. 네. 여기까지가 요즘 뭐봄 난 이거 봄, 요봄 난 봄, 요즘 OTT 뭐봄 난 원피스 시즌 2 봄 에피소드였고요. 라이브 어떠셨나요? 좀 설명이 중구난방이었죠. 아유 참 이게 대본을 보면서 하는데도 비문도 많고 표현에 있어서 정제가 잘 안 돼 있고 앞뒤가 좀 묘하게 다른 것도 있는 것 같고 하면 할수록 저의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고쳐 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준비 철저히 해서 얘기 나눠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네가 노력하는 걸 들여줘야 되냐? 결과로 말을 해야 되지 않냐? 라고 하시면은 또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보여드릴 수 있도록 자꾸 노력한다는 표현 안 쓰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진행자 롤린스였고요. 들어주셔서 대단히 대단히 감사합니다.